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유럽은 한국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유럽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 제임스 애셔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 기술의 정점은 언제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였습니다. 벤츠, BMW, 그리고 영국의 자존심 에스턴 마틴과 롤스로이스까지 이들이야말로 자동차라는 예술을 기술로 승화시킨 장인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브랜드란 존재는 솔직히 저가형 대안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이제 따라오게 되었지만 기술력에선 여전히 유럽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런 첨단 기술은 독일과 스웨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전유물이라고 단정지었던 제게 한국은 기껏해야 모방자일 뿐이었어요. 저는 모빌리티 박람회 이틀째 되는 날 취재 일정을 소화하던 중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세계 각국의 모터쇼를 다녔지만 이번 박람회에서는 무언가 묘한 불일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유럽 브랜드들이 주인공처럼 보였고 홍보 영상은 화려했으며 무대 위 발표도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시관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기술 설명서나 협력사 표기, 세부 모듈 기술에 들어가면 갈수록 익숙한 유럽 국적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눈에 띄었어요. 그날 오후 전시장 한켠에서 개최 중이던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서 유럽 내 대표적인 완성차 그룹의 기술 전략 고문으로 활동 중인 중년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업계 경력과 특유의 진중한 분위기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고 사전 행사 자료에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금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간단한 자기소개를 드린 뒤 영국에서 온 기자로서 전기차 기술 전환과 관련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지요. 라는 짧은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동한 공간은 외부 프레스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미팅 라운지였습니다. 복잡한 행사장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조용했고 공기마저도 묘하게 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적 대화를 시작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유럽 전기차 업계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병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질문을 듣고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앞에 놓인 유리잔을 잠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뒤 천천히 시선을 맞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분명 기술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기차 산업 전체가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씀이신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대부분은 배터리 셀의 기술 구조와 화학 조성,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심지어 조립 방식까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차량을 설계할 수도 조립할 수도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아무리 자체 브랜드를 강조하더라도 그 속은 한국 기술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끝나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그것이 유럽 전체 전기차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토록 정면으로 마주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자로서 질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술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혹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당연히 시도는 있었습니다. 유럽 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이토록 깊이 의존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도 다각도로 모색했지요. 특히 중국, 일본 양국은 과거부터 배터리 산업에서 이름을 알린 국가들 아닙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일련의 실패를 몸소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중국의 경우 가격 경쟁력은 확실했습니다. 대규모 공급도 가능했고 공장 규모도 매력적이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중국 배터리로 한 차례 생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품질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불안정했고 셀감 편차도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겨울철 극한 온도에서의 성능 저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북유럽에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몇몇 브랜드는 리콜을 단행해야 했고 신뢰를 잃은 이후 매출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희 회사만이 아닙니다. 유럽 내 다수의 브랜드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결국 모두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중국은 빠르긴 합니다. 기술을 베끼는 속도도 공장을 짓는 속도도. 하지만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과 대충 흉내내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싣는 제품 아닙니까? 성능과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기술은 그런 점에서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안전, 수명, 품질 기준을 중심에 둡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겪은 결과의 기록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배터리 기술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예, 일본은 분명 1990년대 후반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상용화에 있어서 선두주자였어요. 초기에는 저희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안정성엔 강점이 있었지만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냉각 기술 등의 측면에서는 이미 한국에 크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을 들어 테이블을 쓸어내리듯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기술진의 기술 고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기술을 재창조했습니다. 예컨대 배터리 셀의 분리막 두께를 줄이면서도 화재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배터리 내부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조절하는 방식은 일본 기업들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끝을 맺으셨어요. 결국 일본 배터리 역시 여러 테스트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사용 환경에선 예상보다 높은 열 손실과 낮은 충전 효율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유럽의 신형 전기차에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마지막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두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값싼 중국을 찾았다가 무너졌고 기술력 있는 일본을 택했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처음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깊은 무력감이 스며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물리적 성능을 넘어서 알고리즘과 시스템 통합으로 확장한 상태입니다. 충전 패턴을 예측하고 사용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배터리 상태를 조절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셀 내부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실제 상용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서야 그 가능성을 연구소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씀 중에 시스템 통합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늘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설계가 우선이고 기능은 그 다음이지요. 그러나 한국은 기술과 사람의 관계, 사용 환경, 효율의 흐름까지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배터리를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차량의 두뇌로 보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으며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지금 유럽의 전기차 산업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뿌리 위에 간신히 줄기를 뻗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럽 기술의 명예를 자랑하지만 그 명예를 지탱하는 실체는 이제 한국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목젖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들이켜도 숨이 차올랐고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친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말문이 막힌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길 위에 조명이 차창을 따라 반짝일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문장이 맴돌았어요. 우리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기술 협력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유럽이 자랑해온 기술 자립의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제가 쌓아온 기자로서의 관점마저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노트북을 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분야만이 아니라 한국이 현재 세계 산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전율에 가까운 충격을 연속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배터리 산업에서만 앞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디스플레이 패널 분야에서는 전 세계 OLED 시장의 75%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유럽 TV 가전 제조사들조차 한국 기업의 부품 없이는 제품을 조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황이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글로벌 D램 반도체의 70% 이상, 모바일용 AP칩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역시 한국산 없이는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으며 유럽의 수많은 제조 공장과 AI 서버, 자율주행 테스트 랩조차 한국에서 수입한 반도체가 없으면 가동을 멈춰야 할 정도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문서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OECD 기술 자립도 보고서.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핵심 기술 자립도 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 통신 선박 엔진 설계 인공지능 훈련 알고리즘 등 12개 전략 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완성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됨.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몇 제품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설계하며 생산까지 통합할 수 있는 기술 내재화를 완성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엔 유럽 국가들의 산업 구조 분석표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소름이 끼칠 만큼 구체적으로 한국과 유럽 간의 의존도 지표가 나와 있었고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어요. 유럽연합 내 80% 이상의 전자기기 제조 기업이 한국산 디스플레이 또는 반도체 부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한국산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미넨 시내의 불빛이 더 이상 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을 지탱하는 에너지마저 어쩌면 이미 한국의 기술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 속 보고서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던 중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키워드에서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신기술이라는 단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껏 한국의 통신기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촘촘하다는 정도의 인상만 있었지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열람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휘청이던 바로 그 해에 한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 즉 5G의 상용화를 실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단지 시기상의 우연쯤으로 여겼던 제 무지가 부끄러워졌어요. 이 상용화가 단순히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저지연, 초연결성, 수백만 개의 기기를 동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1밀리초 미만의 데이터 반응 속도. 이것은 단지 통신 네트워크가 아니라 도시의 신경계, 산업의 중추, 그리고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실질적 적용 범위였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행한 스마트 인프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에서 실증 중인 스마트시티 20개 구역 중 13개가 한국산 통신 프로토콜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자율주행차 테스트 루트의 60% 이상이 한국 장비와 연동된 통신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스웨덴 예테보리시 외곽 자율주행 도심 실험구역, 독일 프랑크푸르트 남쪽의 교차로 반응형 신호 시스템, 스페인 마드리드의 공공교통 실시간 제어 플랫폼까지 그 기반에는 대부분 한국의 5G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동안 기술 중심은 유럽이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정작 유럽의 도시가 실시간으로 숨쉬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신경망은 한국의 기술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통신기술은 단지 인터넷 연결이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보고서에서는 유럽 내 인공지능 훈련용 고성능 서버의 핵심 연산 장치가 대부분 한국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의료 영상 분석, 교통 혼잡도 예측, 에너지 수요 조절 시스템, 자동 번역 알고리즘, 국방용 위성 데이터 해석 시스템 이 모든 고난도 AI 작업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송수신 속도와 저지연 처리 능력에서 한국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의료 분야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기차, 반도체, 통신망 등 거대한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인간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조차 유럽이 한국 기술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충격과 존경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눈에 띄게 된 사례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의 보고서였어요. 해당 병원은 심장혈관 수술 분야에서 유럽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권위를 지닌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 병원은 팬데믹 직후 의료 인프라 재구축 과정에서 한국에서 수입한 통신용 마이크로칩과 모듈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실험적으로 심장 수술 전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수술 준비 단계의 정확도와 응급 대응 반응 속도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산 통신 기술 도입 이후 고위험 환자 수술 전 3D 시뮬레이션 정확도가 42.3% 향상되었고,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대응 반응 속도는 평균 1.8초 이상 단축되었으며, 이는 생명 유지율을 평균 9.7%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저는 이 문장을 3번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기술 하나가, 그것도 한국과의 통신 프로토콜이 한 병원의 수술 성패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저절로 숨을 들이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인 성과였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접한 자료는 영국 케임브리지 외곽에 위치한 한 인공지능 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곳은 의료 영상 분석 AI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 뇌 MRI 이미지의 병변 분류, 폐암 조기 진단 예측, 고위험군 환자 분류 등 고정밀 영역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원래 유럽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광통신망 위에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데이터 처리 지연과 대용량 이미지 전송 시 발생하는 왜곡 문제로 인해 판독 정확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중반 한국산 고대역폭 통신 장비와 최적화된 라우팅 기술을 도입한 이후 판독 정확도는 평균 17% 향상되었으며 AI 학습 반복 속도 또한 2.3배 빨라졌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그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국의 통신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 영상 판독 시스템은 이 수준까지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선언처럼 읽혔습니다. 단지 고성능 장비 하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설계한 통신 구조가 유럽의 생명과학 기술의 수준을 통째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더욱 충격적인 사례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군사기술 영역, 그것도 차세대 전술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북부의 모 국방기술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속 위성통신 및 오류 복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장 지휘 시스템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군통신은 보안성, 복원성, 응답 속도라는 3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유럽 시스템은 이 중 2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희생해야만 했던 반면 한국의 알고리즘은 3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사실상 군사 통신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구조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특히 전파 혼선 상황에서의 주파수 재배분 기술, 위성 간 통신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원형 복원 가능한 오류 정정 코드, 실시간 명령 송수신 응답 속도 0.8초 이하 유지라는 수치는 한국 기술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이 단순 이론이 아니라 유럽의 실제 무기 운용 시뮬레이션에 적용되어 평가된 것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고서 결론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유럽 내 차세대 전술 통신체계 설계의 기준점이며 그 기술은 사실상 나토 내 일부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넘어서 도시를 움직이고 병원을 구동하며 군사작전을 설계하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뇌를 지닌 나라였던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이미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기술 생태계 안에서 호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박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친환경 해운 전환 흐름이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액화천 연가스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지만 관련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고 조선사조차 한국 설계도를 수입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의존하는 실정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고방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기자로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식과 인식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분야도 아니었어요. 배터리에서 시작해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AI, 선박, 방역, 인프라 설계까지. 제가 과거 한 분야의 강자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모든 방향에서 유럽 기술의 토대가 되어 있었고, 한국이 빠지는 순간 유럽 산업은 마비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그 순간, 저는 머리를 감싸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유럽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 이 말이 처음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앞서 확인한 수많은 수치, 현장 관계자의 증언, 보고서, 속 명시된 의존도 수치들은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 파리에서 열린 국제기술기자 포럼에서 만난 이탈리아 출신의 중견 기술 전문 기자 마르코였어요. 당시 저와 마르코는 테이블을 마주한 채 커피를 마시며 산업 전반에 걸친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유럽 기업들이 한국 기술자들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어. 계약 조건 하나 수정하려 해도 한국 쪽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 우리 쪽은 완전히 기술 하천국이 된 느낌이야.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비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 해도 한국이 그렇게까지 유럽을 쥐락펴락할 정도는 아니겠지. 기술이라는 건 결국 유럽이 만들어온 기반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지금 떠올리자니 얼굴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말이 지금 이 순간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눈치를 주는 쪽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 마르코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곳곳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한국 측 기술자들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표준을 바꾸거나 공정 일정을 변경한 사례가 수도 없이 있었고, 기술 문서 번역조차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제공한 사양서 기준을 기준 삼아 작성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것은 협력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유럽이 한국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북유럽 국가에서 추진 중이던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설계도 한국의 초소형 저전력 센서 기술을 도입하면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고, 유럽 내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한국의 기술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언급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 앞에서 쩔쩔매는가? 그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설계하고 구조화하며 인프라로 통합하고 산업 전체의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워낙 빠르고 정교하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한국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술 도태는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산업을 조용히 설계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 리더입니다. 배터리는 시작에 불과했고 유럽은 이미 산업 전반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직접 마주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기술의 중심이 유럽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술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